3장하고 4장인데요. 3장 제목은 리딩으로 경쟁하고 승리하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승자가 되는 법입니다. 서점에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피터 린치, 짐 로저스 등등 자본주의 세계의 최고 승자들의 투자 비법을 담은 책들이 넘쳐난다. 제 서적에도 뭐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책을 죽어라고 읽고 그들의 비법을 열심히 따라하는 사람 중에 놀라운 이익을 실현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치열한 인문 고전 독서로 두뇌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뒤에 터득한 투자의 비결을 담은 그들의 글을 인문 고전을 전혀 읽지 않은 두뇌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투자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조지 소로스는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장악했을까? 철학적 사고를 통해 얻은 이론들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나는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렇게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는데요. 조지 소로스는 철학자가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12살부터 철학 고전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소로스는 패배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빈민가를 전전하면서 접시 닦기도 하고 웨이터도 하고 페인트 공도 하고 공장 노동자, 통조림 공장 공원, 마네킹 공장 공원, 수영장 안내원, 철도역 짐꾼 등 그 외에도 뭐 가는 곳마다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쫓겨나고 뭐 지독하게도 하게 일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패배의 날을 보낸 와중에도 소로스는 온 힘을 다해서 철학 고전을 읽었다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에라스미스, 마키아벨리, 홉스, 베르그손 같은 천재 철학자들의 저작을 마치 고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빈틈없이 공부했고 심지어 어려운 중에도 개인 교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투자 성공 비결을 철학하는 것이라고 그 자기가 쓴 책의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얘기해놨는데요. 나는 철학자의 눈으로 금융시장을 보았고 그 결과 과열과 폭락에 관한 반사성 이론 등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철학적 사고로 얻은 이론을 금융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철학적 사고로 주식시장을 바라본 그것이 바로 내가 남들보다 크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조지 소로스는 상당히 그 악명 높은 투자가로 다들 알려져 있죠. 저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조지 소로스가 정말 그 프리메이슨과 연계되어서 국가 전체를 아주 흔들고 우리나라 그 1997년도 IMF 사태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지 않게 이미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전체는 이렇게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철학 고전을 읽은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지금도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철학 논문도 쓰고 또 세계적인 철학자들 자기 자택에 초대해서 토론을 벌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공간에 정말 아주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저자들이나 지식인들, 지혜자들을 모아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뭐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최초의 철학자는 최고의 투자가였다. 여러분이 이제껏 속아왔어요. 부자들은 인문학을 배웁니다. 얼슈리스, 희망의 인문학 중에서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돈을 못 버는 주제에 철학이나 한다고 비난을 사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철학적 사고를 잠시 경제적 사고로 전환한 그는 기후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듬해 올리브 농사가 대풍작이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올리브를 짜는 기계를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다 임대를 해놨습니다. 임대를 해놨는데 그 다음 해에 올리브가 이제 풍작이 일어나니까 짜야 되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아주 고가에 빌려줘가지고 순식간에 큰 돈을 이렇게 버는 것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철학이 경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월스트리트 꼭대기에는 철학 고전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다. 철학 고전은 사람의 두뇌를 차원이 다르게 바꿔버린다. 사고의 수준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철학 고전 독서로 다져진 두뇌는 시장의 본질을 본다. 평범한 책만 읽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본다. 결과는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이익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그러니까 천재들이 쓴 책을 비범한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알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우리 김종도 대표님 옛날에 그 처음에 어, 기독교 강요 읽을 때 막 너무나 읽어지기 힘들어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그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 보고 저는 세상에 책을 보는데도 저렇게 어?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노동자의 심정으로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하게 되면 철학자가 쓴 생각과 철학자의 마음을 이렇게 점점 알게 되면서 내 두뇌도 평범한 두뇌가 비범한 두뇌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 고전을 읽어야 되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인문 고전 독서광이자 저자이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문 고전 독서로 다져진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왔다. 인문 고전 독서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없고 불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재정을 우리 저수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사역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이 자본주의 철학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두뇌에 버금가는 그런 곳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돈이 전부인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나쁜 의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켜야 된다. 그 악한 시스템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 힘을 가져야 된다. 이재성 작가를 강조하는 건데요. 자본주의는 인문학 전통에서 만들어졌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애덤 스미스를 필두로 현대 경제학의 근원이 된 고전 경제학파가 탄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문 고전 독서광이자 철학 고전 및 경제학 고전의 저자들이라는 것이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해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창시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문 고전 독서를 통해 만들어진 천재적인 두뇌로 경제학을 창시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애덤 스미스를 필두로 고전 경제학파가 탄생했습니다. 공리주의로 유명한 제러미 벤담, 인구론의 저자 토머스 멜서스, 세의 법칙의 창시자 장 바티스트 세, 비교 경제학의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문 고전 독서광이자 철학 고전 및 경제 고전의 저자들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 시장 경제 이것은 이제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1929년 10월 달에 뉴욕 시장이 붕괴하는 경제 대공황이 생겼죠. 그로 인해서 그때 고전 경제학이 이런 어떤 주시장이 붕괴되고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안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시장에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나왔고 케인즈가 이제 그 고전 경제학을 대신해서 미국의 경제학의 주류가 되었는데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시장 중심의 고전 경제학의 한계를 보완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거시 경제학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경제학 이론이 되었고요. 케인즈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것이 세계은행과 IMF입니다. 케인즈의 사상은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까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딜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미국의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제 정책들이 케인즈의 신경제학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그 케인즈와 그 관련되어지고 만든 것들이 지금의 월스트리트의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이고요. 상당히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그 불평등하고 시스템이 아주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고 이렇게 극과 극의 어떤 대립을 일으키는 그런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나요?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레이션이 생기는데 하나는 스태그레이션은 그, 그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 저성장이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비급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디플레이션이 생기는데 그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그걸 케인즈 이론이 설명을 못한 거예요. 해결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가 등장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들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고 얘기하고 이들이 지금 그 경제학의 주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하이에크의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학파는 시카고 대학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그룹을 말하는데 역대 노벨상 3분의 1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곧 인문고전 독서가들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정신적 스승인 하이에크는 철학자이자 정치 철학 및 경제학 고전의 저자였다. 신자유주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대학은 허친스 총장의 인문고전 독서 프로그램인 시카고 플랜의 혜택을 받은 세대들이었다.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이 아주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이런 대학이었는데 그 허친스 이 총장으로 이렇게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인문 고전 독서 프로그램인 시카고 플랜을 작동하면서 시카고 대학이 그 노벨상을 독식하는 어마어마한 노벨상 학자들을 내는 그런 아주 명문 대학으로 이렇게 생기죠.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시카고 학파가 이렇게 등장했다는 내용이고요. 전 세계 부자들은 인문 고전학을 읽는다.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독서로 귀하게 된다. 이렇게 왕한석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중국 북송 시대의 대의 정치가인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계 부의 90% 이상은 세계 인구의 약 0.1%가 소유했다. 민주주의가 도래하기 전에는 그 0.1%는 왕과 귀족이었다. 지금은 월스트리트 투자자들과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그 자리를 0.1%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의 부자인 왕과 귀족들은 신분 제도를 만들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는데 현대의 부자들은 교육 제도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학교 교육은 그 어디죠? 프로이센이라고 그랬나요? 프루시아라고 그랬나요? 프루시아에서 공장 노동자와 뭐 군인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교육을 사실은 놀랍게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과거의 부자와 현대의 부자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인문고전 독서가들이다. 메릴 린치 창업자인 찰스 메릴린은 인문고전 독서법으로 유명한 에머스트 칼리지 출신이고
추세 매매 기법의 아버지 제시리 비모어는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지만 책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운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의 저자이며 어, 코스,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순환 투자로 유명한 앙드레 토스콜라니는 대학에서 철학과 미술을 전공했다. 뭐 투자는 심리학이다라는 책도 전해서 아주 유명한데요. 워린 버핏에서 약 15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벤저민 그레이엄은 세계 최초의 금융 분석가로 현대적 의미의 증권 분석 및 가치 투자 이론의 창시자이다. 그런 철학 교수로 제안을 받기도 했고 평생 문학과 철학, 역사 고전을 마치 애인처럼 곁에 두고 정독했고 그 대부분을 원어를 읽었다. 그는 입만 열면 인문 고전을 이야기했는데 투자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문 고전 연구가에 가까웠다. 이거 원리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제 가치 투자의 창시자나 마찬가지인데 워린 버핏의 스승입니다. 그 외에 셀비 데이비스, 존 템플턴, 피터 린치, 짐 로저스, 마크 파버 등 레전드급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독서광 아니면 최고 수준의 인문 독서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군중과 다르게 생각하는 철학자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경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군중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혜는 책 속에 있지 않다. 지혜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 인문 고전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깨워라. 치열한 철학 고전 독서를 통해 두뇌 속에 철학하는 세포를 만든 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월스트리트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서 돈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신념을 실천하기 원한다. 이재성 작가가 원하는 건 얘기하는 건데요. 지혜는 책 속에 있지 않다. 단지 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지혜를 깨우라는 거죠. 내 뇌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거기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사장은 인생 경영, 인문 고전으로 승부하라 것인데요. 경영은 인간이다. 인문 고전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특히 경영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인문 고전이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백 년 동안 각 시대 리더들에게 철저하게 검증받은 인간에 관한 최고의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각 시대의 리더들은 문학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철학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역사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배웠다. 그리고 자신의 배움을 국가, 군대, 기업 등의 경영에 활용했다. 가끔씩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면 다 된다.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이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기적과 역사가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통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 인간을 향하는 그 사랑을 정말 제대로 알려고 하면 세상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려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고 또 시대적으로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미래에 살 사람들. 우리가 그 본질을 그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알고 또 그 사람들 본질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인문 고전이 필요하고 그 외에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철과 정주영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병철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장 감명을 받은 책을 들려면 서슴지 않고 논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 생각이나 생활이 논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오히려 만족한다. 태어난 곳도 배경도 너무도 달라서 마치 불과 물처럼 너무 다른 두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평생 인문고전을 애독했고요. 세 번째는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세심한 인재 경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의령에서 경북 의령에서 태어나서 7살 때 할아버지가 세운 서당인 문산정에 들어가 5년 동안 동양 고전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그는 논어, 중용, 대학, 맹자, 시경, 서경, 주역, 자치통감 같은 고전을 줄줄 암송할 정도로 치열하게 읽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비법은 논어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이병철이 죽으면서 이렇게 메모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질문한 것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세상에 질문한 것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어떤 그 인문 고전을 통해서 하는 사색을 하고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고 사색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본질을 꿰뚫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주영은 불굴의 의지 경영으로 성공했다. 강원도 동천에서 태어나서 수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세운 서당에 들어가 3년 동안 동양 고전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동몽선습,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자치통감까지 고전들을 눈 감고 줄줄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정주영은 자서전에서 고령교, 복구공사 위기 때는 책은담, 현대건설의 해외 진출을 앞두고는 대학의 지혜를 활용해 위기를 벗어나고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주영 씨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들어봤어요. 근데 원고도 읽지 않고 얼마나 강의를 잘 하는지 몰라요. 아주 말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힘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주영이 초등학교 때 제대로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무식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했네요. 네, 회사를 세우는 이도, 회사를 이끄는 이도, 회사에서 일하는 이도, 회사의 고객이 되는 이도 인간이다. 즉 경영은 인간이다. 인문 고전이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백 년 동안 각 시대 리더들에게 철저히 검증받은 인간에 대한 최고의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경영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인문학을 아는 자가 세상을 경영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근본은 뜻을 확립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뜻은 오직 고전을 읽음으로써만 확립할 수 있다. 정조가 한 말입니다. 기원전 343년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로부터 13살이 된 아들의 교육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쾌히 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로 3세를 7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극정성으로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알렉산더는 천재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저 대제국을 건설했고 제국을 창조적으로 경영했습니다. 알렉산더는 17살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9살에 18살에 왕이 되었고 39살에 죽었나요? 29살에 죽었나요?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날에 그렇게 전 세계에 정말 대단한 정복을 했는가 했더니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직접 개인 교습을 받았군요. 조선의 최고 군주는 세종과 정조라고 하는데요. 4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병을 얻을까 걱정할 정도로 인문고전 독서에 광적으로 몰입했다. 세종이
너무 책을 읽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와가지고 보니까 책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치우라고 이제 명해가지고 책을 다 치웠는데 세종이 책을 한 권을 남겨놨습니다. 한 권을 짱박아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책을 500번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마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가 뭐 썼는데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죽도록 공부하자. 우리가 백성들을 제대로 먹이고 그들을 잘 살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밤을 새우고 뭐 죽도록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이렇게 열변을 토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왕과 신하들이 인문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경연을 수시로 열어 국가 경영의 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세종이나 태조나 태종보다도 한 600배를 더 많은 경연을 했더라고요. 그 경연이 무슨 경영인가 했는데 인문 고전을 읽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인문 고전을 깊이 연구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왕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인 집현전과 규장각을 세웠다.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세웠다 그러면 정조는 규장각을 세웠다는 거죠. 국가 경영이 인문 고전 독서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했다. 고백이 있는데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조지 C. 마셜은 미 육군 장교훈련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법을 적용해 알렉산더 대왕의 전략을 함께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생도 중 170여 명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불멸의 전공을 세우고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나 조지 패튼 장군이 대표적인데요. 특별히 또 피터 드러커와 잭 웰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학자와 또 경영자는 피터 드러커와 잭 웰치인데 미국 육군의 조지 마셜식 인재 프로그램 양성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럽 경영학계 대부 찰스 핸디의 인생은 인문 고전 독서로 채워져 있다. 미국의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이 유럽에는 이제 찰스 핸디인데 그는 12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공부했다. 덕분에 그리스 고전을 원전으로 읽을 수 있었고 옥스퍼드 대학에 4년 동안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천재들이 남긴 고전 철학과 역사 고전을 읽고 공부하고 에세이를 썼다. 그의 책 포트폴리오 인생인데 우리 올해 읽은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피터 드러커와 유럽의 찰스 앤드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 현대 경영학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조지 마셜, 하버드 경영대학원, 하버드 법학대학원, 알렉산더 대왕,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로 이어진다. 피터 드러커는 베닝턴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한 경험이 있는데 결국 피터 드러커하고 그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론을 가지고 한 사람은 경영학 그 컨설팅을 해서 성공했고 한 사람은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한 거죠. 요즘 미국에서는 지는 MBA 뜨는 MFA라는 말이 회자된다고 하는데요. MFA는 Master of Fine Arts라는 약자로 인문학 석사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인데요. 만일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가 가진 모든 기술을 그와 바꾸겠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경영이다. 경영은 인간을 움직여 변화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진정한 경영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행위이다. 궁극적으로 소크라테스처럼 공자나 노자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공자 등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에 가까운 세계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지속 성장하는 기업 경영을 꿈꾸는 진정한 경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들처럼 사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수많은 인문 고전 중에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손무의 손자병법, 공자의 논어가 경영자들에게 최고의 영감과 지혜를 제공해준다. 참고로 논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는 많이 왜곡된 겁니다.
정말로 논어는 정말 성경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좀 이렇게 변질된 것들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변화시킨 경영자들은 모두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의 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소크라테스는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그 뒤에 숨은 근본적인 가정을 파고드는 위대한 신문자였다고 얘기했는데 피터 드러커의 경영사상은 소크라테스 질문법의 경영학 버전과 같다. 그는 변화의 리더의 조건에서 이렇게 질문한다. 진정한 마케팅,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질문하잖아요. 피터 드러커는 너 죽어서 뭐로 기억되기 원하느냐? 좀 엄청난 질문들을 하는데 제겔치와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경영에 적용하여 세계적인 경영인이 되었는데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개발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경영에 적용하여 미국의 경영 역사를 새로 썼다. 만일 당신이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뛰어들 것인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제겔치는 정말 그 엄청난 회사들을 다 한 100몇 개 회사들을 팔아치우고 또 200 몇 개 회사들 M&A를 통해서 구입했는데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뛰어들 거냐? 그렇다 그러면 그걸 사고 아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M&A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그런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제겔치가 제너럴 일렉트릭을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정말 모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대단한 철학이 있는 그 경영자 제겔치입니다. 기회가 되면 제겔치 책들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의 성패는 경영자가 일의 본질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소크라테스 즉 질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알고 있는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두 번째, 그로 하여금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탐구하게 하고 세 번째, 그 탐구의 과정을 통해 진리의 세계에 이르도록 한다. 이 질문을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나 이 피터 드러커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이건희 책이 제가 지금 어제 책이 왔는데 제 존 스튜어트 밀의 선집이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비싼 책입니다. 이건희 책이 있습니다. 이건희 책도 이렇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스라고 이거는 이제 애덤 그랜트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제 구입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이 질문을 잘 사용해서 놀라운 경영을 했습니다. 그들이 손자병법을 다시 읽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중국 고대 손철 손문은 천하제일이다. 그의 병법 우리 그룹을 성공의 길로 이끈 법보다 마스시다 고노스케 아버지 마스시다라는 책이 3권짜리가 해서 제가 봤는데요. 이 사람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정경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국가 지도자를 키우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사람도 이제 아마 그 손자병법을 통해서 경영에 그런 것들을 만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누굽니까? 손정희도 손자병법을 통해서 기업의 체계를 다 만들었잖아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병법과 소문은 10년간 오나라의 시골에 응가하면서 춘추시대 200년간 벌어진 전쟁을 연구했고 이를 6074자로 정리했는데 4천여 권에 달하는 중국 병법서 가운데서도 지존이라 불리는 손자병법이 그때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 무경칠서라는 말이 있던데 무화하게 7경전이 있는데 강태공의 6도, 황석공의 삼약, 손무의 손자병법, 오기의 오자병법,
사마양제의 사마병법, 울요의 율요자, 이정의 이의공표법이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읽을 책 중에서도 강태공의 육도와 삼약을 하나에 묶은 책이 있는데요. 어, 저자 저자 우리 그 이지성 작가가 병법서를 많이 읽었더라고요. 엄청 많이 읽었더라고요. 말할 수 없이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법서를 쭉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대 로마 병법서인 군사학 농구도 읽고 관자, 상군서, 한비자, 갈리아 전쟁기, 내란기, 알렉산드리아 전쟁기, 아프리카 전쟁기, 히스파니아 전쟁기 뭐 쭉 읽고 또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앙뚜안 앙르조민의 전쟁술, 바실리틀 하트의 전략론을 읽고 또 알렉산더 칭기스칸, 이순신, 나폴레옹 같은 이단 군인들의 삶을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육도, 삼약, 손민병법, 울료자, 손자병법 이렇게 읽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얘기 들어보면 유튜브 들어가면 굉장히 아주 그 에너지가 넘치고 전략가더라고요 보니까요. 2차 대전 이후 미국 군대는 손자병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해병대 등에서는 손자병법을 군사 교재로 선정했고 지휘관들은 손자병법을 읽고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미국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로 변신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 경영자들이 군대의 놀라운 변화에 주목했고요. 그 비결을 기업에 적용했습니다. 경영자들에게 손자병 필독서가 되었고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군대와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일본이 전 세계를 거의 다 장악할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때도 물론 이제 손자병법과 오륜서를 최고의 경영 전략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지성 작가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장 마지막에서 손자병법과 함께 묵자를 읽자 이렇게 공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묵자는 춘추 전국 시대 공자 이상의 명성을 얻었던 인물인데 철저한 전쟁 반대론자였습니다. 그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고요.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대하고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대하며 남의 몸을 내 몸처럼 대하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다툼, 전쟁이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태까지의 기업 세계는 손자의 사상에 충실한 경영자가 최고가 되었지만 이제 윤리경영, 상생경영 등 묵자의 사상과 맞닿아 있는 경영 기법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기업 세계 현실을 보면 오래전에 묵자의 사상에 충실한 경영자가 최고의 세상이 도래할 것 같다. 결국은 이제 손자도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묵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같은 많은 도전받고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